남천 육사단 산하 315 보병대대. 겨울이면 칼바람이 뺨을 베어내고 여름이면 열기와 습기가 병사들의 숨을 조여오는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연의 혹독함보다 병사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대대장 나상윤 중령의 존재였습니다. 육사 출신 40 초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대장이 된 그는 자신을 철저히 선택받은 엘리트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별 2개를 어깨에 다는 것. 부하 병사들은 그에게 있어 함께 싸우는 전우가 아닌 실적을 쌓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사소한 잘못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례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건 일상이었고 행군 중 발목을 다친 병사는 허약하다는 낙인을 찍히고 끝까지 끌고 가야 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야간 전술행군. 훈련 코스는 고지대를 포함한 혹한지였고 시간 설정은 상식 밖이었습니다. 결국 다수의 낙오자가 발생했고 이도현 일병은 발목 인대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무병이 훈련 중단을 권했지만 나 중령은 단호했습니다. 군대에서 아프다는 말은 사치야. 정신력으로 버텨. 이도현 일병은 절뚝이며 끝까지 행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건 며칠간의 휴식이 아니라 따로 불려가 들은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부대 망신 다 시키는구만. 집에서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병신이 나왔대? 이 장면을 모두 지켜본 행정병 강주한 상병은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대대장실을 오가며 나상윤 중령의 다른 얼굴을 수없이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 막사 뒤편에서 잠깐 바람을 쐬고 있던 강주한 상병이 나상윤의 눈에 띈 것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중이야? 거친 고함 소리에 강상병은 깜짝 놀라 돌아섰고 급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 중령은 성큼 다가와 그의 경례 자세를 트집 잡았습니다. 손가락 벌린 거 안 보여? 내가 친구냐? 그러더니 그의 멱살을 움켜쥐고 막사 뒤편 인적 없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은 낡은 창고처럼 쓰이는 공간이었고 두꺼운 철문이 닫히자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내 부모는 뭐하는 인간들이냐? 자식 교육 이따위로 시켜? 그 말에 강상병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나 중령은 그의 인사기록지를 꺼내들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군인이셔? 뭐야? 행정보급관이냐? 급양관이냐? 대위? 설마. 그 순간 강상병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감정이 임계점을 넘은 듯 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남천 육사단 사단장이십니다. 나상윤 중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 말은 곧 그의 모든 권력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아주 조용하지만 전부대를 뒤흔드는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천 육사단 사단장실의 불은 평소보다 일찍 켜졌습니다. 단정히 각 잡힌 전투복 차림의 여군 장교가 서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최정윤 소장.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야전사단장이자 강직함과 원칙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주한 상병의 인사기록과 함께 대대장 나상윤 중령의 훈련 보고서, 병사들의 부상 현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침묵한 채 문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강 감찰참모, 오늘 중으로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잠시 후 감찰참모 강진수 대령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단장님 부르셨습니까? 강 대령, 이 문서들 보셨지요? 예, 사단장님. 며칠 전 야간행군 관련 사고 보고입니다. 나상윤 중령이 직접 작성한 자료입니다만 병사 5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발목 골절, 저체온증, 탈진. 그런데도 훈련 성과는 매우 우수라고 평가했더군요. 최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깃든 분노는 강 대령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대대 이상합니다. 병사들에 대한 소원수리 건수도 지나치게 적고 사고율은 높은데 보고는 늘 정상이더군요. 강 대령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나상윤 중령이 사단 내 진우의 라인 인사입니다. 여단장님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자칫 감찰을 시작하면 그 말을 들은 최 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단장이 누굽니까? 허강필 준장입니다. 그 사람 진우의 핵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정윤 소장은 다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령, 지금부터 제 명령을 잘 들으세요. 내일부터 3.15대대에 대한 사단장 직권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강 대령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단장님, 지금 바로 감찰을 개시하신다면 여단 쪽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발하라고 하세요. 내가 왜 사단장인지 잊은 모양이군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신뢰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부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진우에건 뭐건 내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찰팀 인원 선별하고 전 대대원 대상 심층 면담 준비하세요. 익명 보장 철저히 하고 병사들 말 들어보세요. 진짜 상황이 뭔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최정윤 소장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의 부대를 지옥으로 만든 자들을 반드시 밝혀내고 썩은 뿌리를 잘라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3.15 보병대대 위병소 앞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모두 사단 감찰부 소속 장교들과 조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이는 강진수 감찰참모.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했고 손에 들린 서류철은 곧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대대 행정보급관이 허둥지둥 나와 인사했습니다. 감찰 오신다는 말씀이 없었는데 사단장 직권 특별감찰입니다. 지금부터 대대장 포함 전 간부와 병사 대상 심층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찰팀이 막사로 들어서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감찰팀은 곧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될 것이며 어떤 증언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첫 면담. 한 병장이 침묵 끝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야간행군 때 이도현 일병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걷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끝까지 대열에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계속 폭언을 들었고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경례가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것도 생활관 복도에서 병사들 다 보는 앞에서요. 이어진 면담에서 또 다른 병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연병장에 서 있었어요. 이유요? 화장실을 제때 못 갔다는 겁니다. 얼음물까지 끼얹었어요. 감찰팀은 차분하게 경청하며
모든 증언을 녹취하고 피해 시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입을 여는 병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조리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말마다 나상윤 중령댁 이삿짐 옮겼습니다. 자녀 학원 데려다주는 운전도 했고요. 부대 유류를 빼서 사적으로 썼다는 이야기 간부들 사이에선 다 알고 있었어요. 감찰팀은 하나하나의 진술을 교차 확인하며 점점 더 구체적인 비위를 파악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오후 감찰실의 문이 열리고 대대장 나상윤 중령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여유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절 부르셨습니까? 강진수 대령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 중령, 지금부터 귀관에 대한 감찰을 시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감찰이라니요? 사단장님이 갑자기 무슨... 사단장님 직권 명령입니다. 따르셔야 합니다. 나상윤 중령의 입꼬리가 경멸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다 그 자식 때문이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주환. 그 자식이 뒤에서 뭘 꾸민 거지.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병사 하나였는데 괜히 건드렸군. 그 말에 강 대령의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나 중령. 앞으로 귀관의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됩니다. 사적인 판단은 삼가시죠. 하지만 그 순간 나상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감찰 한번 잘해보시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는 아실 테고. 위협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진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하겠다는 겁니다. 대대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천 육사단의 조용한 폭풍은 이제 본격적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3.15 보병대대에 감찰팀이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분위기는 점점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병사들이 감찰실에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묵혀졌던 부조리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록해야 할 일부 장부가 갑자기 사라지고 컴퓨터 파일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병사는 예정된 면담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타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찰팀은 그제야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우는 분명 나상윤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도요. 그날 저녁 감찰실에 들어온 강진수 대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방해가 시작됐습니다. 최정윤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유류장부가 날아갔고 핵심 증인 한 명은 강원 최전방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대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허강필 여단장이 움직였군요. 최정윤 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 대령, 지금부터 작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군, 검찰과 헌병수사단에 협조 요청하세요. 예, 사단장님. 증거인멸은 현행범입니다. 필요한 경우 즉시 체포하세요. 무력 저항 시엔요? 진압하십시오. 감찰이 아니라 작전입니다. 그 말에 강 대령은 등을 곧게 폈습니다. 한편 대대장실 안 나상윤 중령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화를 붙잡고 누구와 통화 중이었지요. 장군님, 이 일 좀 조용히 덮어주셔야 합니다. 감찰이 길어지면 곤란해집니다. 저 말고도요. 허강필 준장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보지. 다만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 절대 건드리지 마.
하지만 나상윤은 조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도리어 올가미가 되어 목을 조여온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대대 내 행정반 사무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서류함 하나가 열리고 안에 있던 감찰 기록 복사본 일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찢기고 불에 그슬렸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누군가 감찰팀의 뒤를 추적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감찰은 이제 단순한 조사에서 대립과 저항의 전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감찰 시작 일주일째 3.15 보병대대는 여전히 평소처럼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엔 차디찬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와 군, 검찰 소속 인원들이 비밀리에 부대에 투입되었고 감찰팀과 합동으로 주요 간부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반에는 감시 카메라가 추가 설치되었고 병사들과의 면담은 전용 공간에서 철저한 보안 아래 진행됐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 내 이동 차량 한 대가 막사 옆 창고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트렁크엔 소각 직전의 문서 더미가 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유류 사용 내역, PX 물품 재고, 조작 관련 장부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인물은 정지원 중사, 나상윤 중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보급 담당 간부였습니다. 그냥 오래된 서류들이라 폐기하려던 겁니다. 그의 변명에 헌병 수사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단장 직속 감찰 기간 동안 모든 기록물은 보존 대상입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정 중사는 곧바로 영창으로 압송됐고 대대 전체에 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주한 상병은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사태가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라 직감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그는 생활관 공중전화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용했습니다. 엄마야. 엄마, 오늘도 일이 있었어. 보급관님이 잡혔어. 지금은 감찰팀이랑 헌병까지 와서 다 조사 중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 조금 두렵기도 해. 괜히 내가 시작한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혹시 엄마도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봐.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 최정윤 소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하나, 지금 내가 겪는 혼란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기억해.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아. 엄마도 너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어떤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정의를 선택한 건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강주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싸움은 누군가의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감찰팀은 비공식 명령으로 대대장실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가 발견됐고 그 안에는 다수의 폭언 녹취, 병사들에 대한 모욕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곧바로 사단장실로 전달됐고 최정윤 소장은 그날 밤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3.15 보병대대 관련 감찰 결과 일부에서 중대 범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상급기관의 직접 조사를 공식 요청드립니다. 조용했던 폭풍이 이제 전국을 향해 거세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은 차량이 3.15 보병대대 위병소를 통과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사단장실로부터 공식 감찰 보고서가 접수되자 국방부는 단숨에 움직였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장성급 감찰관을 포함해 총 8명. 그들이 도착한 날 부대 전체는 숨을 죽인 채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허광필 준장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미친년이 선 넘었군. 그는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본부 팀장 연결해. 지금 당장.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사안을 공식 특별조사 대상으로 등록했고 사단과 여단, 어떤 지휘선도 조사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허광필 자신도 조사 대상이라는 뜻이었지요. 이대로 두면 나까지 날아간다. 그는 자신의 라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장 3.15대대 내 예민한 자료들 전부 폐기하고 병사들 회유해. 특히 그 녀석 강주환. 임 열기 전에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낼 방도도 찾아. 이번 거는 무조건 덮는다. 못 덮으면 우리 다 끝장이야. 동시에 부대 내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감찰팀이 확보해둔 일부 영상 파일이 사라졌고 병사들이 제출한 익명 제보서 몇 건이 누락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감찰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누출 경로는 행정반입니다. 행정반 그렇다면 강주환 상병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강주환은 생활관 복도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뒤돌아보자 모르는 상병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 너 요즘 너무 나대는 거 아냐? 무슨 말씀이신지 몰랐으면 됐고 그냥 조심해. 입은 너무 가벼우면 오래 못 붙어 있어. 강상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피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이 싸움의 끝을 보고야 말겠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감찰팀에 찾아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목격한 내부 움직임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간부가 비밀리에 기록물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이름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곧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릴 작은 도화선이 될 터였습니다. 강주환 상병의 진술 이후 감찰팀은 즉각적인 수사 확대에 나섰습니다. 그가 언급한 간부들 중 하나는 바로 김문식 상사, 대대 작전병과장이자 나상윤 중령의 직속 수행 참모였습니다. 감찰팀은 김 상사를 긴급 소환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상사, 최근 대대 내 문서 이관과 관련해 누가 지시했습니까? 단순한 문서 정리였습니다. 감찰관은 무관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면담실 테이블 위로 USB 하나가 올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김 상사가 사무실 안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부 기록물을 봉투에 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정리였습니다. 문서 정리인데 왜 봉투는 차 트렁크로 갔습니까? 김 상사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날 밤 김 상사는 군 검찰에 의해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광필 준장도 사단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최정윤 소장은 침착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허 준장님 앉으시죠. 무슨 용건이십니까?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3.15 보병대대뿐 아니라 상급 부대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준장님께서도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허광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단장님. 병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키우시다니. 병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병사 전체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어긋난 지위 구조가 문제이지요. 좋습니다. 협조하지요. 대신 사단장님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날 이후 허광필 준장은 외부 로비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인맥을 총동원해 수사 차단을 시도했고 일부 언론을 통해 사단장에 대한 음해성 기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군 사단장, 아들 병사 갑질, 내부 고발 조작 의혹 제기, 사적 감정에 휘둘린 감찰 정치적 행보 논란. 하지만 이미 국민적 관심은 진실 규명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군 내부 제보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폭행당했습니다. 복도에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훈련 중 쓰러졌는데 물 한 모금 안 주고 발로 찼어요. 최정유는 기자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번 감찰은 제 아들과 무관한 철저한 군 조직 내부의 개혁을 위한 조치입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국방부는 감찰 확대 및 관련자 전원 직무 정지를 명령했고 나상윤 중령은 정식으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전선은 이제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의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진 후 허광필 준장의 권한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홍보 쪽 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언론에 군대가 정치에 휘말렸다는 식의 기사를 퍼뜨려 달라고 부탁했고 과거에 알던 국회의원들에게 탄원서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엔 3.15대대 인권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전역한 군인들 그리고 현역 병사들의 부모들까지 실명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부대에 있었어요. 손가락뼈가 부러졌는데 며칠 동안 진료도 못 받았습니다. 요즘도 저런 부대가 있다니 사람 취급 못 받는 군대,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언론들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병사의 외침에 응답한 여성 지휘관, 최정윤 사단장, 권력보다 정의를 선택하다. 여론은 점점 정의의 편으로 움직였고 허광필 준장 쪽에서 내세우던 해명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찰팀의 한 조사관이 조사 자료를 정리하던 중 노트북 속에서 낯선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알파 3 프라이빗. 암호가 걸려 있었고 조사관들은 복호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병사들이 맡고 있는 장면이 담긴 영상, 간부들끼리 주고받은 군수 물품 빼돌리는 대화 녹음, 심지어 내부에서 제보한 병사들의 실명과 개인 정보까지 정리한 문서도 있었습니다. 감찰팀은 이 자료가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판단했고 곧바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자료를 본 국방부 고위 간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명백합니다. 군사재판을 준비합시다. 그날 밤 사단장실, 최정유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하나, 여기까지 온 건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엄마가 아니었어도 너는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 믿는다. 강주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 때문에 일이 너무 커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건 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요. 최정유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란다. 그리고 넌 그 자격이 충분해. 두 사람의 눈빛엔 말로 다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진 않았지만 이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은
그들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군사법원 특별재판부가 정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는 나상윤 전 중령, 김문식 상사, 그리고 허광필 준장이 포함됐습니다. 첫 번째 공판.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피해 병사들이 한 명씩 증인석에 나섰고 그들은 조심스럽지만 또박또박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 쓰러졌는데 발로 찼습니다. 정강이를 맞고 숨이 막혔어요. 무릎 보호대는커녕 물 한 모금도 못 받았습니다. 한 병사는 말끝을 흐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잠시 침묵이 흐르자 재판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병사도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경례가 늦었다는 이유로 생활관 복도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다른 병사들 보는 앞이었고 굉장히 창피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주한 상병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차분했고 어떤 감정도 억지로 덮지 않은 채 담담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나상윤 전 중령의 폭언과 모욕,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나하나 증언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날 그분은 제게 내 애미가 대체 뭘 가르쳤길래 이렇게 나약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신상 기록지를 들고 어머니의 직책을 조롱했습니다. 재판정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군사판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 병사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하고 있으며 정황 증거 역시 충분합니다. 증언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 측의 마지막 진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문식 상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허광필 준장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자신에게 제기된 외압 시도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상윤 전 중령. 그는 법정 한가운데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빛 앞에서 무언가 말하려 애썼지만 입술이 바들바들 떨릴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법정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끝났고 모두의 시선은 곧 다가올 선고일로 향했습니다. 선고일. 군사법정의 방청석은 이른 아침부터 가득 찼습니다. 언론 취재진, 군 관계자, 피해 병사들, 그리고 조용히 뒷자리에 앉은 최정윤 사단장과 강주한 상병. 모두의 눈빛이 판사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사판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나상윤. 대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군수 물자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에선 조용한 숨소리만 들릴 뿐 누구 하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휘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피고인 나상윤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나상윤의 어깨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집착하던 권위와 계급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어지는 선고. 피고인 김문식에게는 증거인멸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허광필에게는 외압 및 은폐 시도,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누군가의 분노가 아닌 오래 참아온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는 소리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모두가 조용히 자리를 뜨는 가운데
최정윤은 강주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했다. 정말 잘 견뎌줬구나. 강주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니 사단장님.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이 부대도 숨 쉴 수 있게 됐구나. 두 사람은 길게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수많은 감정과 시간이 응축돼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을 움직였으며 결국 조직 전체를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의는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씩 누군가의 결단을 따라 그 자리로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강주한 상병은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긴 싸움의 끝에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강주한 상병은 조용히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하는 날 아침 부대 정문 앞에서 짐을 든 그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독했던 기억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버티던 나날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남은 건 동료들과의 따뜻한 포옹, 용기 내어 함께 해준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무언가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정윤 사단장은 휴가를 내고 아들과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걸었고 묵묵히 낚싯대를 들이우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법학 공부해보려고. 최정윤은 놀라지도 않고 담담히 되물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응. 특히 군 안에서 말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병사들을 돕고 싶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 사이로 최정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택은 늘 무겁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넌 그런 사람이다. 강주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천육 사단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감찰 이후 군은 전면적인 개혁안을 내놓았고 모든 지휘관은 병사와 함께 생활하며 소통과 존중 중심의 리더십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새로 생겼고 병사들은 익명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휘관은 계급이 아닌 품격으로 존경받아야 한다는 말이 군 전체의 표어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주환은 로스쿨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연설을 요청받았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어느 날 누군가의 조롱 앞에서 말없이 참기만 했던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고 동시에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책임감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선택은 결코 혼자였기에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함께 외쳐준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지켜봐준 한 명의 어른, 그들이 있었기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맑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등을 떠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퍼졌고 그 박수 속에서 그는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누군가를 대신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의 눈빛은 과거의 고통을 껴안은 채 앞으로 걸어갈 길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 뒤 최정윤 소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가 임명되던 날 국방부 대강당에서는 장병들과 가족들 그리고 후배 지휘관들이 모여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늘 하던 대로 담담하게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축하 인사 대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수많은 실패와 회의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헷갈릴 만큼 혼란스러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멈추고
강주환이 앉아있는 방청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날 한 병사의 결단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 용기가 이 조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조용한 숨소리가 오갔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강한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계급장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무게를 두려움 없이 감당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청중석에는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고 최정유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주환은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야. 기억하나? 그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고 그곳엔 예전 3.15 대대에서 함께 지냈던 김일병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표정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나 지금은 상단병이야. 후임들 마음 돌보는 일. 강주환은 반가움에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그들의 뒤편 어둑해진 하늘 아래 군복을 입은 새로운 세대들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누군가는 아픔을 이겨냈고 누군가는 용기를 배웠으며 누군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시작에는 말없이 참아온 이들의 작고 단단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강주환은 이제 한 인권 변호사로서 군 내부 사건과 병영 인권 상담을 전문적으로 맡는 변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이 고통받는 청춘들의 편에서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끝나고 늦은 밤 사무실 불을 끄려던 순간 주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엄마.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전화했네. 수화기 넘어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단단하고 침착한,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목소리. 오늘따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엄마는 괜찮지? 군 생활도 이제 거의 마무리잖아. 응, 곧 명예퇴직이야. 정년보다 조금 앞당기려고. 아쉽진 않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워지겠지? 하지만 지금 내 어깨에 있던 무게를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감당해주리라 믿어. 그리고 넌 괜찮잖아? 주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국방부 감사장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래엔 작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지요. 어머니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과 잔잔히 웃던 두 사람의 눈.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고마워.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 엄마도 내가 자랑스러워. 통화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그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엔 언제나처럼 가장 소중한 한 문장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휘관은 계급이 아닌 품격으로 존경받아야 한다. 그 문장은 이제 단지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끄는 신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주환과 최정윤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